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용우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뒤 정치권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개파간의 내홍이 폭발해 봉합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이 쪼개질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바로 다음 주면 결정될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는 또 다른 뇌관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대혼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첫 메시지는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오늘 친명계 한 최고위원은 공개회의에서 비명계를 향해 귀를 의심할 정도의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경랑에 휩싸인 민주당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아야 한다. 당의 부족함을 질책해달라. 이재명 대표는 입장문에서 체포안 가결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믿고 정진하겠다, 사력을 다하겠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등 10여 명은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당부했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하지는 않으셨고요. 저희들의 뜻을 알았다 하는 정도로만 응답을 했습니다. 친명계는 체포안 가결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노골적인 색출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천 불이익도 경고했습니다. 익명의 그늘에 숨는다고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 소속 의원 전원에게 서울중앙지법에 보낼 구속영장 기각탄원서를 내주 초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는 나흘 뒤인 26일 선출됩니다. 지도부의 최고위원이 친명계가 다수인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까지 친명계가 들어설 경우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옹호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표면적으로 민주당 비명계는 친명계만큼 격앙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책임지고 물러날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지도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겉으로 보여진 반란표는 29명이지만 반 이재명 의원이 80명 정도 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역시 비명계 쪽에서도 이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비명계 움직임은 정민진 기자입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엔 어제 사퇴한 박광원 원내대표와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 불참했습니다. 역시 비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회의엔 참석했지만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당원들이 사퇴하라면 사퇴하고 당원들이 남으라면 남겠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가결을 주장해왔던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비명계인 박 전 원내대표가 책임을 진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은 가만히 있고 지금 저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기존의 지도부. 특히 옥중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친명계 주장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로서의 어떤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냥 이렇게 옥중모를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강짜죠.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를 불신하는 의원이 8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명계 의원 상당수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비대위 요구 등 집단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 의원총회는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계파 갈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이 친명계 의원들은 누가 당대표를 팔아먹은 거냐며 고성을 질렀고 그 소리가 회의장 바깥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갈등 기류가 팽팽했던 어젯밤 의총 분위기는 최원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굳은 표정의 박광원 원내대표가 의총장으로 향합니다. 의결이 결국 나오지 못한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로서 좀 어떻게 앞으로 이끄실 건지. 의총장 밖으론 고성이 새어나왔고 일부 의원들은 격앙된 표정으로 설전을 벌입니다. 탈당하겠다며 흥분한 홍익표 의원을 말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협잡해 당대표를 팔아먹었다, 당원을 배신했다며 비명계를 향해 거친 발언들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명계인 서른 김종민 의원은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가결 투표 사실을 공개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습을 해야 하니까 잘 지혜롭게 결론 내리겠지. 공방은 지도부 책임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친명계는 비명계인 박광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비명계는 친명계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총사퇴냐 원내대표 사퇴냐 이거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비명계인 박 원내대표와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들이 동반 사퇴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하지만 임면권을 가진 이재명 대표가 사무총장 사의를 반려하면서 박 원내대표 홀로 책임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그동안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급기야 온라인상에서 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극단적인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행태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는 얘기죠. 이 당내 어떤 의원들은 부결을 찍었다며 비밀 투표를 공개 인증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명계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라이플 소총을 준비해야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건 어젯밤 8시쯤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이 잇따랐던 때였습니다. 경찰은 협박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글의 IP 주소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신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며 이른바 살생부 명단을 유포하는 등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연일 계속되자 가결 투표를 의심받는 의원들은 직접 부결 인증에 나섰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부결표를 던졌다고 했고 이젠 제게 체포동의안 가부를 묻습니다. 전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어기고 의원은 비밀투표 원칙을 깨고 불하고 쓴 투표용지와 명패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병훈, 조호섭 의원 등도 잇따라 부결을 찍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무슨 표를 던졌는지 표시에 회신해달라는 답변 요구서를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의 색출 움직임에 비밀 투표란 민주주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표정이 묘합니다. 이재명의 위기가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총선까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기댄 반사 이익을 내심 생각했다는 건데 그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6개월 정도 뒤면 열리는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의 필승 전략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국민의힘은 민생을 핵심 어젠다로 앞세웠습니다. 거대 의석에 제1야당이 동원되어 정치 투쟁을 일삼은 결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재미를 봤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사라질 경우 여당의 호재가 아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 여당은 이 대표 취임 이후 1년 2개월이 넘도록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했지만 지지율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홍을 수습하고 쇄신 경쟁에 나선다면 총선 승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부 분위기도 상당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김기현 대표는 오늘 대구를 찾아 경제인과 수산법인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지속 가능한 경제, 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 국회의 정상화에 더 매진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후 추가 영입인재를 발표하는 등 외연 확장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비명계 의원의 영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도 확장형 인재를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 상황은 말 그대로 첩첩산중입니다. 우선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와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가 이 계파 갈등의 양상을 또 한 번 크게 바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신유만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이 가결 이후에 첫 메시지를 내놨는데 당대표직은 계속 하겠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2개를 직간접적으로 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심정을 담은 글이었는데요. 더 개혁적이고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되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라는 것이었고 민주당을 지켜달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공천한 이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승리를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메시지 모두 대표직 사퇴는 없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거라고 봐야겠죠. 예. 지금 친명계 의원들하고 강성 지지자들, 특히 이제 강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를 넘었다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이제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비명계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선언 아닙니까? 네, 일단 친명계 지도부가 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해당 행위라고 못 받고 있는 것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어제 부결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당원을 보시면 해당 행위자는 후보 추천에서 배제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결국에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로 봐야 되겠죠. 그동안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던 공천 학살을 친명계가 사실상 공개 선언하면서 비명계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가 이제 전초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왜 중요하냐면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권리 상황이 될 경우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친명계가 이 비명계인 박광원 원내대표를 사실상 강제로 물러나게 한 것도 이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홍익표, 김두관 의원 등 벌써부터 친문 의원들 이름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비명계 역시 후보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려졌지만 수적으로 열세라서 후보를 낸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친명계 원내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비명계는 입지가 더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또 당장은 비명계가 숨죽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반전의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을 경우에 친명계 같은 경우에는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건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이게 실제로 옥중 공천을 하게 된다면 총선에서 국민의 역풍을 맞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과거에도 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졌던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이기지를 못했었죠. 그런 만큼 비명계에서는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거고 상황에 따라서 이낙연 의원이나 또 이낙연 전 대표나 친문 중진 의원이 내가 구심점을 하겠다 이렇게 나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당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같이 심리적 분당이 아니고 진짜 분당, 실제 분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유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은 국회에서 법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화요일인 26일 결정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치권은 또 한 번 요동칠 수밖에 없고 검찰 역시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장 전담 판사가 그동안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언론 보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서를 넘겨받은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을 26일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았습니다. 구속신문은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 가운데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영장 전담 판사가 맡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유 부장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와 강래구 전 수자원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1차 구속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혐의로 영장이 재청구된 유아인 씨의 경우에는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은 상상도 안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수백 페이지의 PPT 설명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증거 기록만 7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이 변수입니다. 이 대표는 측근들에게는 26일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추석 연휴 이후로 심사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병원에서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변수라고 전해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26일 법원 출석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 대표가 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실상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불이익이 큽니다. 과거 건강 문제가 있었던 피의자 출석 사례들은 어땠는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에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 중이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정상 출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변호인만 출석하거나 아예 서면만 제출해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서면 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영장심사를 포기한다는 의미여서 이 가능성은 낮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침대에 누운 채 출석해 심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 대표의 병상 출석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은 입시 비리로 구급 침대에 누운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가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LCT 비리에 연루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은 모두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현재로선 이 대표가 영장심사 날짜를 변경하더라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영장 심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검찰은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맞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안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 출입하는 권영석 기자에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권 기자, 일단 이 대표가 받는 혐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백현동 의혹은 먼저 이 대표가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줘서 성남시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재판을 받을 당시에 주요 증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고,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에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영장 심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범죄 혐의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을 빼고 실무자금만 모두 구속되어 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네, 백현동 의혹으로는 브로커 김인섭 씨가, 쌍방울 사건으로는 측근인 이화영 씨가 구속돼 있는데 이 대표만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야 할 텐데 법원이 이런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 소명,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야당 대표로 도주 우려가 없는 건 맞는데 범죄 혐의가 소명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도 어제 유사한 증거 인멸 시도가 반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처럼 백현동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접촉해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를 구속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테니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구속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증거가 진술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나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두 사람을 구속한 뒤에 압박해서 받아낸 거라서 믿을 수가 없다면서 신빙성을 깎아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수사가 오래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최근 판사의 정치 성향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글쎄요, 이 유창훈 판사는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네, 유창훈 판사는 일단 뚜렷한 정치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정 성향의 연구에도 가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요즘 법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을 때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경향이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 여부를 섣불리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주말이 지나고 나면 추석 성수품 마련에 들어가실 텐데요. 이 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이 작년보다 6.4%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만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통계와 현장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 건지 송병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추석을 앞둔 대형 마트. 시민들이 물건을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선뜻 담지를 못합니다. 물가 부담에 장보기가 두렵습니다. 고민돼가 못 사고 있죠. 좀 며칠 더 있다가 한번 또 기회를 한번 노려보려고. 그런데 정부는 오늘 20대 성수품 가격이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인 16만 톤으로 늘린 덕분이라는 겁니다. 20대 성수품 가격은 작년 추석 기간 대비 6.4%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무와 배추, 한우, 계란 등의 가격을 지난 추석 직전과 비교했더니 가격이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물가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여름과 지금을 비교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추석 직전엔 성수품이 포함된 신선식품 지수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민들이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물가가 떨어졌다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 2%대로 내려갔던 물가도 지난달에 다시 3%대로 올라 추석 전후로 장보기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추석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어시장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도통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아서 상인 걱정이 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하동원 기자가 어시장을 돌아봤습니다. 부산의 대표 어시장인 자갈치 시장입니다. 수저 안에 담긴 싱싱한 해산물들이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이곳 자갈치 시장은 오랜만에 손님들로 북적이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차례에 쓰는 조기는 한 마리에 2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 매출은 오히려 반토막 났습니다. 잘 안 와요. 비싸니까. 한절 정도나 떠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포항 죽도 시장도 문어값이 2배 가까이 올라 지갑을 여는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문어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소모가 잘 안 돼요. 나중에 추석 치고 보내신다는 손님들도 많아요. 영광굴비는 명절 매출이 2년 전보다 1,000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예년보다 20% 정도 오른 굴비 가격이 매출 감소를 불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자재나 인건비나 부자재 이런 것들이 값이 상승하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여파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지만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에 수산업계의 추석 대목마저 실종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새벽 시간 전남 광양의 한 27층짜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200여 대가 피해를 입었고 잠자던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할 정도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서 있던 차에서 갑자기 불꽃이 튑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고 지하주차장 전체로 연기가 퍼져나갑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밤중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잠자던 주민 1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연기가 비상계단을 따라 27층 전체로 퍼졌고 주민 61명이 연기를 맞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량 35대가 불타는 등 주차 차량 피해는 200여 대에 이릅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화재 당시 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일이 전혀 안 울리고 있었어요. 근데 늦게 발견했다면 엄청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아이 이름 부르면서 막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시꺼먼등이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기계 오작동이었다고 해명합니다. 화재에서 신호가 수십 만에 왔는데 수십 만에서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작동을 못 시킨 거예요.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해 오는 25일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이곳 항저우 시내 곳곳에서도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임서인 기자가 항저우 현지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연꽃 모양의 주경기장 앞. 비가 내리는 굳은 날씨에도 기념사진을 찍고 시민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带我妈妈过来，这样的话呢，她也放松放松，尽尽孝心，这样子就过来了杭州看一下。规划也是相当的，就是便捷，然后是非常有序的。杭州的话，我们觉得是一个非常热情的一个城市，外地过来这边来旅游的，然后这边的美食的话也是相当棒的。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끝에 열리는 아시안 게임인 만큼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希望亚运会办得越来越好啊，这个成功，全世界都满意，叫全世界都看我们中国的亚运会办成啥样子吧。 가로등부터 버스와 지하철까지 공식 마스코트 천천, 충충, 렌옌이 그려진 현수막이 붙는 등 대회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렇게 항저우 거리 곳곳에는 마음이 서로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는 대회 공식 배너가 걸렸습니다. 대회 기간이 중국 중추절과 맞물리면서 항저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동안 내외국인을 합쳐 2천만 명 이상이 항저우를 방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지금까지 항저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 만에 장중 2,500선을 내줬습니다. 미국이 내년까지 5%대 기준금리를 유지할 방침을 시사한 데 따른 건데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벌써부터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의 고삐를 다시 당겼습니다. 기준금리는 연 5.5%로 동결했지만 최종 금리를 5.75%로 제시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We're prepared to raise rates further if appropriate, and we intend to hold policy at a restrictive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objective.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를 중심으로 폭락했고 국내 증시도 요동쳤습니다. 국내 상장된 2,600여 개 종목 가운데 60%가 넘는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를 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은 고민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현재 연 3.5%인 우리 기준금리도 따라 올리거나 최소한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돈줄도 마릅니다.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전달 대비 82%나 급감했습니다.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미국 금리,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세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받고요. 치솟는 국제 유가가 전 세계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에 다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춘영입니다.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 한 채 사려면 얼마 정도 들까요? 최소 7억 원 이상은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 마곡 등 수도권 알짜 입지에서 3, 4억 원대의 아파트가 청약 물량으로 나와 화제입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셈인데 어떤 장점이 있고 주의점은 무엇인지 정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6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 공고가 곧 나오는 서울 마곡동의 한 공공주택 부지입니다. 인근에 지하철역과 학교가 있고 분양가도 시세의 절반 수준이어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59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약 3억 1천만 원. 그래서 반값 아파트로 불립니다. 시세율은 11억 중반까지 올라왔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공공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 매달 70만 원가량의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사실상 반전세로 토지 임대료 등을 전세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분양가가 4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낮은 분양가가 최대 장점이지만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걸림돌입니다. 주거기간이 제한이 있고 시세 차익의 70%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흥행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나갈 때 내가 차액 다 받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등에서도 3천 가구가 넘는 물량이 사전 청약으로 쏟아졌습니다. 추정 분양가는 2억 원에서 5억 원대며 특히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아파트도 처음 선보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사실상 아이폰 사용 금지령이 내려진 중국에서 오늘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5이 출시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주 뒤에나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출고가 역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높아서 불만이 제기됐었죠. 한국 소비자를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애플 매장입니다.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15의 출시 첫날인 오늘 오픈 전부터 줄을 서서 대기하던 시민들이 매장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합니다. 因为我已经答应了把我现在的手机给我外甥使用，对，所以就是不得不换了。 중국은 아이폰 15를 제일 먼저 살 수 있는 1차 출시국인데 미국과 일본 등 40여 개국이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아이폰 14 때와 마찬가지로 1차는 물론 2차 출시국 명단에서도 빠져 3주 뒤인 10월 13일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구매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먼저 건너가서 일본에서 막 아이폰을 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가격도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아이폰 15 출고가는 우리나라보다 미국, 일본, 중국이 적게는 8만 원, 많게는 15만 원 더 저렴합니다. 애플의 공식 매장도 아이폰이 한국에 판매되기 시작한 지 9년 뒤인 2018년에야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플 제품들을 소비하고 있는데 한국 소비자들 생각하는 인식이라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이폰의 국내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22%로 5명 중 1명 이상이 사용합니다. 애플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을 순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대에서 가짜뉴스의 확산을 경고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적절한 규제 방향을 제시해 이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홍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AI의 오남용과 디지털 위조로 가짜뉴스가 확산돼 인류의 삶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해야 하고 누구나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등의 5가지 원칙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9월 이곳 뉴욕대를 방문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필요성을 강조한 뒤 1년 만에 구체화한 겁니다.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규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한국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초기 룰 세팅을 주도해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규범을 만드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당국 또는 인근 국가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귀국 직전까지 릴레이 양자회담을 이어갈 예정인데 세계 수준의 대한민국 디지털 기술을 부산 엑스포에 적용할 거라고 정상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납니다. 최근 북러의 밀착과 한미일 협력 체제가 충돌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죠. 한중 정상회담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한덕수 총리가 내일 오후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합니다. 총리가 가는 것은 좀 더 이렇게 한중 간의 관계가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좀 시그널로서 받아들여줘도 저는 좋다. 두 나라 최고위급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별도로 만나 회담을 한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양국은 면담 장소와 시간 등을 조율 중인데 한일 중 3국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와 시 주석의 방한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일 삼각공조와 북러 간 군사협력으로 신냉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중국과의 공조를 다지는 자리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두 나라의 전략적 이익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번에 우리의 호의적인 제안이 아마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26일엔 서울에서 한일 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차관복급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이 다음 주 월요일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힘들어졌습니다. 상당 기간 사법부 수장의 공백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레 임기 6년을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지막 근무일에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모든 허물은 저희 탓으로 돌려 꾸짖어 주시되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초 여야는 김 대법원장 임기 만료 하루 뒤인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본회의를 신속하게 잡겠다는 방침인데 정기국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돼 최소 한 달 동안은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다 민주당은 표결 시기와 상관없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기류가 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한 차례 있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세계 각국의 AI 개발 경쟁이 치열한데요.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앞으로는 그 평가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기업이 만든 AI가 의사만큼이나 정확하게 암을 판독해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암 정복 프로젝트를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 정도입니다. 최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업체 엘자의 AI가 3년 전 찍힌 엑스레이에서 유방암 부위를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당시 병원에선 암을 찾아내지 못했고 이 환자는 작년에서야 의사로부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웨덴 연구팀이 이 AI로 5만 5천여 명을 분석해보니 유방암 진단율이 의사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의사 1명과 AI가 협업하면 정확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8일 최고 권위의 의학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굉장히 경험이 있는 영상의학과 의사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사는 18만 개의 데이터로 AI를 학습시켰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정답지와 알고리즘을 비교를 해서 학습을 시켜서 정확도를 올리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세계 의학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병원은 세계 최초로 암 판독에 엘사의 AI를 투입하기로 했고 미국 정부도 암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역사를 바로잡고 알리는 일은 당장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역사를 바로 알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이정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 무궁화에 관한 방대한 사료가 숨쉬는 콜마 무궁화 역사 문화관. 한 기업 회장이 건립해 개관 1주년을 맞은 이곳은 고조선 때 훈화초, 일제시대 독립투사의 상징이었던 역사 속 무궁화를 조명했습니다. 역사라는 게 이제 우리의 정신적인 뿌리잖아요. 그걸 기억함으로써 우리 뿌리가 오래 지속될 거고. 조선 정조 때 집필된 14권 분량의 이순신 전집 이충무공 전서의 번역 오류를 보완하고 고려 불화 수월 관음도를 일본에서 25억 원에 구입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독도 광고, 해외 미술관의 한국 안내서 기증, 구글 번역기나 글로벌 포털 사이트의 잘못된 한글 번역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있는 한 대학 교수의 활동은 학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를 이어온 천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영어책을 출간해 미국의 주립 도서관과 학교 등에 기부한 동포 청년들도 있습니다. We created a book to educate our future generation on Konfro.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 지켜낸 역사가 미래 세대의 굳건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내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보통 이 추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가을 기온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날 수 있어서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 내륙에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 호남과 경상권 내륙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영동 지역은 오후 한때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남부 지역은 1에서 4도 정도 낮게 출발하겠고요. 가을볕 때 기온이 오르며 낮 동안에는 25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면 환호하고 아쉬워하는 하루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TV조선의 각종 경기 중계 보시면서 우리 대표 선수단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2일 금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